채권만 놓고 보게 되면 저 역시도 미국 채권을 사지 말자고 할 땐 사지 말자고 합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제 적정 레벨보다 올라가 있고 5%랑 3.6%라는 큰 레인지 안에서 등락만 지금 2,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단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레벨로 올라갔었을 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익을 보고 그것도 실현을 할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신정부가 들어왔지만 앞으로 2차 추경이 얼마나 나올지,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나올지를 우려해서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세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환율 같은 경우도 달러 약세를 되돌릴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 금리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왔거든요. 다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내는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온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가대화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거의 모든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주식시장 이면의 걸 봐라 그러면서 꼭 하는 게 미국 장기채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매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요즘 들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급들, 예를 들면 JP모간의 제미 다이먼 회장 이런 분들 미국 채권 시장에 대단한 염려를 하는 그런 짤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한국은 이재명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거다.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죠. 어쨌든 채권 발행 물량이 늘 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한미 간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컨선을 낳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채권 시장에서 가장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찾는 분이죠.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빠지시겠어요. 네, 미국도 네. 금리 분석하느라 바쁜데 한국도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예, 또 뭐 하는 총재 입각설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에 대한 그 보고서를 쓰셨는데 제목이 굉장히 시사적이군요. 좁은 레인지에서 이기는 전략, 그래놓고서 커브 스티프닝 이렇게 부제를 다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선은 우리나라 이번에 가장 최근에 5월 금통위가 있었었어요. 예. 통화정책회의. 근데 통화정책을 하면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거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의 한 90%가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안 좋고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고 예. 최종금리도 뭐 올해 2월에 봤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10%가 되게 매파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지금 거였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번에 올해 2월 달에 인하하고 5월 달에 인하를 해서 이제 2.5%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3년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그래도 뭐 통화정책이랑 되게 민감한 단기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2.3%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걸 반영하고 있는 레벨인 이미 반영하고 거잖아요. 있네요. 있죠. 예. 근데 올해 앞으로 조금만 더 내려도 뭐 3분기 한 번, 4분기 한 번 0.25씩 내리면 이제 2.0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기자분이 질문을 한 게 내년이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사이클이 2%보다도 낮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뭐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가 유지가 오래되는 것들은 조금 적절치 못하고 그걸 기대하는 것들은 조금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또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굉장히 차이 날 텐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투자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뭐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2.0에서 우선 최종금리 금리 기준금리가 바닥을 막히면, 알려준 거네요. 네, 바닥에 거의 다 왔으니까 그 다음 뭐지? 인하기 끝나면 뭡니까? 인상기인 거잖아요. 인상기죠. 그렇다고 내년에 인상을 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거의 다 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엄청나게 출회가 됐고 네. 거기에 방금 앞서서 그 오프닝 코멘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신정부가 들어왔는데 네. 뭐 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해야 된다라는 거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쓸 거고 돈을 쓰면 이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겠죠. 여태까지 재원을 뭘로 조달했었느냐?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중심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좁은 레인지다. 왜냐? 아직 하반기가 끝나진 않았고 금리 인하기가 남아 있어요. 아직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채권 시장의 강세 재료인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예. 끝이 보이니까
레인지는 여기서 계속 등락만 하고 있는데 출구 전략이 필요하네요. 네. 매니저들 입장에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거의 다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장단기 수익률 곡선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좀 해보자 네. 라고 했고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서 커브 스티프닝이라는 건 어쨌든 장단기 금리 차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벌어진다는 거죠. 네, 스팁 가팔라진다는 하도 공부를 안 했더니 그러다 플래트닝이 여러분 네. 이제 전문 용어로 좀 알아두세요. 커브라는 건 이제 일드 커브라는 거를 줄여서 커브라고 하는데 각 기간별 수익률 곡선을 얘기하는데 이게 장단기물이 붙는다 할 때 전문 용어로 플래트닝 하다 그러고 여성분들 플랫슈즈 생각하시면 될 거야. 플랫슈즈 굽이 낮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게 벌어질 때는 이게 가팔라진다는 뜻이니까 스티프닝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저는 레인지는 되게 좁지만 네. 장기물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매력도는 높아지지만 조금 정책들 보고 나서 대응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했고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미국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좁은 레인지가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23년에 5% 받고요. 미국제 10년물. 그리고 작년 8월에 3.6%까지 받습니다. 예. 거의 한 140bp 좁은 건 아니죠. 레인지가. 좁은 건 아니죠. 예. 하지만 그 레인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5%도 깨고 갈 거다 하면 또 언젠가 4% 저 초반 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좁은 레인지라고 좀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판서를 하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엄청난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정말 코어로 뭘 원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하. 우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모형은 예. 스완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스완이 저희가 막 블랙 스완 때 많이 봐가지고 예. 뭔가 익숙한 것 같지만 예. 호주의 그냥 경제학자 이름이 스완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 경제학자가 1950년대에 만든 모형이에요. 여성분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진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이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모두가 되게 미쳤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분명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네. 그 균형점에 도달하려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비미국 국가들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미중무역 협상, 유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예. 요 모형이 마치 수요와 공급 곡선. 예. 경제학 원론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되게 익숙하실 텐데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1기 때도 겪었고 2기 때도 지금 저희가 겪고 있잖아요. 정말 원하는 이 이상점, 균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기 때랑 2단계 때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 진짜 무역 적자가 너무 많아. 이거 조금 줄여볼게. 라는 게 첫 번째 그렇죠.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적자를 줄여보자. 너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고 그 가만 안 놔두는 국가 중에 대표가 중국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무조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통적인 이제 방향점인데 이 방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이 공통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반박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냐?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1기 때나 2기 때나 관세를 난 올릴 거야 라는 거, 그리고 달러 약세로 가져가고 싶어, 이 두 가지인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비미국 국가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냥 넌 US라고 적겠습니다. 비미국 국가인데 얘네들이 관세 인하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켜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맞냐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 5월 달에 미국 주식이 위험자산이 막 반등했습니다. 예. 그 시초가 뭐였을까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협상이 됐고 다른 그다음에 건 연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결국에는 115%씩 관세를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언론에서는 뭐라고 계속 나왔냐면 미국이 트럼프가 좀 쫄리니까 네. 한 발 뺐고 막 푸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을 터프가이로 좀 칭호를 해주면서 좀 중국한테 한 발 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저는 그건 전략적인 후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 미국은
영국이랑 협상할 때 보편 관세 10%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영국은 미국에 대한 평균 관세를 5.1에서 1.8%로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은 영국한테 관세를 올린 효과가 있는 거고 네. 영국은 미국한테 관세를 낮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하고도 똑같이 115%를 낮췄지만 결론적으로 남은 차별이 있었죠. 남은 관세는 뭐냐? 중국한테 30% 부과하겠다. 네. 중국은 미국한테 10%만 부과하는 그렇죠.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많이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관세를 왜 건드리고 있냐면 재정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은 돈인 거잖아요. 돈. 확장 재정이라는 건 돈을 많이 푸는 거고 긴축은 돈을 좀 줄여나가겠다는 건데 관세를 인상하면 똑같은 물량을 수입할 때 관세라는 세수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쓸 돈이 요만큼인데 세수라는 게 10 정도 들어오면 한 정부나 한 나라는 10 정도의 돈을 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인상에 대한 효과는 재정을 좀 덜 써도 되겠다. 긴축해도 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상대적으로 관세를 인상을 못했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출에서 먹히는 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고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것처럼 상대 가치인 거잖아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 국가의 통화들은 강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거냐를 이제 모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X축하고 Y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X축은 저희가 국내 총 수요와 지출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Y축 같은 경우는 그냥 환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이 모형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음영으로 4가지 국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국면 어딘가에 놓여져 있어서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느 다른 국면으로 가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렇죠.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X축을 설명드리면 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X축이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자가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그리고 Y축은 환율이라고 했는데 저희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원화 뭐라고 하죠? 약세됐다라고 약세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X축하고 Y축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수요와 공급 곡선처럼 이렇게 우하향과 우상향 곡선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하향 곡선은 내부 균형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상향 곡선은 외부 균형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 균형, 한 국가에서 내부의 균형점을 가져가려면 어떠한 지표를 신경 쓸까를 저희가 고민해보면 네.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2가지 이중 책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중 책무가 뭐죠? 고용과 물가입니다. 물가 안정. 그래서 이 내부 균형은 고용하고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균형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국면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부 균형이 고용과 물가고 외부 균형이 무역 수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내부 균형선이 지금 여기 우하향하는 곡선인데 우측으로 지출을 엄청 늘린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재정, 돈을 엄청나게 써서 우선은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예. 하면 저희가 바이든 정부 코로나 겪으면서 적자 많이 발생하죠. 적자도 많이 발생했고 실제로 9.1%까지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랐죠. 그래서 내부 균형은 제가 고용과 물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네.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하향 곡선보다 우측으로 가 있는 데는 다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침체를 용인할 정도로 돈을 안 씁니다. 이거 과열 막아야 돼. 유동성 흡수해야 돼서 왼쪽으로 쭉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 박살나서 기업 주가 빠지고 기업 실적 안 나오면 고용 해고밖에 못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리세션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실업이라고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국면을 내부 균형선의 위냐 아래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외부 균형선을 가지고 위아래를 좀 구분을 해보게요. 네. 외부 균형선도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우측으로 가면 아래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역수지 적자라고 적어놓고요. 네. 반대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흑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렇게 4가지 국면들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결국에 미국 채권, 미국 경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여기에서 어디 국면에 있을 거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코로나 시기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이잖아요. 흑자국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죠. 적자국 어딘가에 미국은 포함되어 있을 건데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어마무시한 고용 탄력성을 저희가 경험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즉 경기가 안 좋으면 완전히 해고를 빨리 해버리고 경기가 좋으면 취업을 엄청나게 해버리는 고용 탄력성을 저희가 경험해봤는데 코로나 때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쪽 국면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엄청나게 우측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 국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등장한 거죠. 트럼프 2기가 등장해서 뭘 원한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과 달러 약세를 원한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적자 축소하겠다. 그렇죠. 근데 관세 인상은 1기 때보다 더 큰 카드를 들고 온 거예요. 상호 관세, 부가세도 다 매겨버리겠다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 90일 유예했고 중국이랑도 지금 90일 유예한 게 7, 8월에 다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넘어간 국면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달러 약세는 아까 제가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네.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 보시는 외부 균형선이 제가 아까 무역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역수지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었던 게 갭이 요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똑같이 원하는 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적자 폭이 줄어드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내부 균형선 기준으로 바라보면 요만큼 그 갭이 있었는데 요만큼이나 벌어져요. 아까 내부 균형선에서 이쪽 윗방향으로 멀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그쵸. 했잖아요. 저희가 바이든 민주당 수입물가 정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바이든 정부가 재임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들로 드는 게 인플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오로지 달러 약세 정책만으로 이 균형점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분명히 물가라는 게 건드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는 결국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미국의 경기 상태를 균형점으로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균형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에 이 X축을 되돌려야 됩니다. 되돌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 쓰는 걸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왜 장기물 금리가 긴축 재정하면 돈을 덜 쓸 거니까 경기도 둔화될 거고 채권 발행을 덜 할 거라서 장기 국채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예요. 더 떨어진다는 금리가 얘기죠, 떨어지는 수익률이.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느냐? 그거는 예상치 못한 게 아니고 이 BBB라고 하는 빅 뷰티풀 비리를 지금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지출 삭감 그 조항을 넣어놨어요. 원래 한 몇백 달러 했던 거를 1.6조 달러에서 1.7조 달러까지 우린 지출 줄이겠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수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더 적어진 거예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지만 수입은 더 줄어. 세수가 더 줄게 되면 그거 조금만 빵빵한 거 늘려야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장기채 위주로 돌아가니까 예. 이제 다이먼도 막 6% 간다, 예. 7% 간다. 근데 그 영상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미국 최대 아니고 세계 최대 금융그룹 네. 수장이자 그것도 20년 이상 하고 있는 네. 물론 뭐 평상시에 잘 안 맞기도 하고 네. 약간 호들갑이긴 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 미국에 언제나 보면 뭐 재무장관이나 뭐 혹은 대선 출마설까지 나오는 사람이니까 근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런 얘기 내가 들었거든요. 네. 크라이시스 오면 우린 좋아. 네. 그럴 때마다 우리 돈 벌었어. 네. 근데 니네는 안 될 걸?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부는 듣고, 그러니까 네. 경각심으로는 듣되 네. 정말 10년물 금리가 6% 넘어서까지 갈 때까지 그럼 투자를 하지 말까?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는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네. 그러면 김상원 의원께 제가 네. 지금 얼마입니까? 미국 10년물이 지금 4.45 정도 4.45죠. 네. 그것도 조금 내려온 거죠, 사실 최근 들어서. 4.6 넘어갔다가 네, 내려온 내려온 겁니다. 거죠. 네.
5%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내로? 제 기준으로는 5%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적정 레벨은 4.3%대입니다. 4.3? 네. 이거보다 지금보다 조금 낮네요. 네. 하방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지금 저희가 보는 레벨이 4.32에서 34 정도 되는데 네. 위가 저희가 한 4.6, 4.7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 평균치를 저희가 맞다라고 보면 40bp까지 올라갔던 거 밑으로 내려보면 뭐 3.9에서 4.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내려갈 보고 수 있어요. 있다. 네. 금리는 몇 번이나 더 내릴 것 같으세요? 저는 하반기 때 2번 정도 인하할 두 거라고 번? 봅니다. 그러면 3분기 그 한 번, 2번 4분기. 내린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국채 10년짜리 표준물인 국채 네. 10년짜리의 레인지를 한 3.9에서 한 4.4, 네. 4.3 요 정도 네.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방을. 하방을.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적정 레벨은 구하지만 말 그대로 적정 레벨인 거지 수급 유동성 그리고 뭐 중앙은행의 발언들 정책에 따라서 스윙이 엄청 크잖아요.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4.4, 4.5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켜볼 부분들은 뭐냐면 다이아몬드 2, 6% 이런 얘기를 한 기반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재정 적자인 거잖아요. 네. 무디스가 되게 제일 늦었지만 신용등급도 강등을 했고 앞으로도 의회 예산국이라고 하는 CBO라는 이 기관에서 결국에 재정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이 모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점으로 돌아가려면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돈을 이제 쓰는 걸 줄여나가야 되는데 네.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장기물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 늘어나? 그럼 나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너네 거 사줄 거야 라고 일본도 중국도 개인 투자자들도 생각하니까 이걸 조금 유식한 용어로 텀 프리미엄 기간에 대한 보상을 더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텀 프리미엄이 뭐냐면 여러분이 친구가 돈 빌려달랄 때 야, 나 내일 갚을게. 그러면 그냥 주잖아요. 야, 10년 있다 갚을게. 그러면 여러분 안 빌려주거나. 그렇죠. 그죠? 너 그러면 뭐 이자 한 100%, 뭐 한 20% 줘야 될걸?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그 텀 프리미엄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텀 프리미엄이 10년 동안 계속 늘어나서 장기물 금리가 아까 다이먼이 얘기하는 것처럼 6%, 7% 갈 거냐. 스티프닝 된다는 거잖아요. 스티프닝 플러스 그냥 스티프닝은 저희가 단기채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으면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지만 장기채만 보고 투자하신 그렇죠. 분들은 뭐 커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6, 7%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재미 당한 것 같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좀 귀가 열리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거는 이 미국채 수요가 있나.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지금 중국 등이 뭐 이 채권을 예전처럼 막 무역 수지 흑자 나는 거 다 여기다가 투자하냐 이거죠. 네. 거기다 지금 뭐 자기들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충만할까? 네. 이런 거 하나 하고 네. 또 최근에 예전에 브라질에서도 토빈세 같은 징벌적 투자 뭐라 그래요? 그걸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걷는 거요. 네. 보복성 세금과도 같은 그러니까 일단 거죠. 네. 들어올 때 세금 내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사실 저의 관점에서 보면 야 트럼프가 저렇게 무대뽀 정책을 할 수 있나? 근데 어쨌든 통과됐죠. 네.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게 지금 양쪽 다 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상원을 53대 47로 그러니까요. 공화당이 잡고 있으니까. 공화당이 잡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미국채 대표 미국 자산이 미국채 그리고 달러 캐리어인데 네. 이거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패닉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해봤어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랑 다 같이 싸우고 있다 보니까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 그 다음 중국이었는데 3등이었던 영국이 2등으로 올라왔고 영국은 샀죠. 네, 그리고 중국이 3등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 1기 때도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조금 더 자극이 된 거죠. 왜냐 무역 분쟁이 더 심해지니까 지금보다 더 안 사주면 수요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 아예 셀 아메리카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과 달러를 팔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갈 정도로 강심장이 있느냐.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 투자자를 봤을 때.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산 배분을 정도를 한 거지 셀 아메리카 정도 완전 자산을 다 빼서 넘어가긴 정말 어렵다라고 봐요. 우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셀 아메리카가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잖아요. 채권만 놓고 봤었을 때. 그럼 그랬었을 때 할 수 있는 정책들은 QE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면 통화도 엔화가 강해지고 일본의 국채 금리도 초장기채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네. 투자 수요가 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에 일본 국채 10년물에 대한 입찰에서 수요가 엄청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자금들이 들어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되게 매력적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자금이 나가서 미국 채권 금리가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QE를 4번 정도 했는데 QE를 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주식, 채권, 미국이 1등입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거를 이 기회를 놓치고 다른 자산으로 다 넘어간다? 저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QE까지는 너무 오래 넘어갔고 QT라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도 QE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가 안 살 것 같으면 돈을 유동성을 그냥 뿌리는 거죠. 채권 매입하면서 중앙은행이. 그렇습니다. QT는 거꾸로예요. 퀀터티브 타이트닝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물가 조절해야 되는데 금리 올려도 다 안 되면 그 예전에 유동성 풀었던 걸 채권을 다시 사오면서 네. 유동성을 흡수해 주는 거죠. 그죠? 채권을 팔면서. 네. 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저희가 안 그래도 QT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 정도 만기 도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면 이걸 재투자할 수 있어요. 네. 재투자할 수 있는데 QT라는 거는 이 정도 캡을 씌웁니다. 네. 캡을 씌워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상환을 시켜버리고 네. 그 이상의 물량만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재투자를 한다는 건 시장에 돈이 계속 유동성이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종료를 하게 되면 네. 얘네까지도 못하게 됐던 얘네까지도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지금 QT라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연준의 자산이 너무 크니까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줄일 거냐, 그만둘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뭐 GDP 대비 연준의 총자산 비율이나 뭐 연준의 지급준비금 비율을 가지고 막 측정을 하는데 예. 이게 저희가 따져보면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끝납니다. 아하. 이 기준에 도달하는 게. 네, QT가. 네. 그러면 지금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이 일단락되는 게 올해 한 3분기 정도에는 된다. 그러면 대내적으로 수요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뭐 여러 방송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럼 대내에서 충족을 해라. 미국 은행들, 상업은행들 채권 사라. 그 SLR이라고 하는 은행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국채를 좀 사게끔 만드는 조치들도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올 여름에는 기대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좀 3분기 정도여서 금리가 지금은 고금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가 아까 4.3% 위에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금리가 혹시 내려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이 맞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제 4.3 위에서 어떠한 이슈로 금리가 급등하면 그때 좀 매집해 나가자. 그리고 그거를 저금리를 기대해서 끝까지 끌고 가자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어려운 말로 이제 리세션 트레이드가 나오면 그런 환경이 나오면 그때 과감히 입절하고 나오자라는 전략을 하반기 때 좀 저희가 권고를 근데 이제 드립니다. 제가 계속 이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네. 사실 미국채 투자하는 우리 저 김상훈 위원은 그 개인 투자자들 상대하지만 큰 기관 투자가 상대 많으니까 그쪽에서 그쪽에 이제 메이터가 좀 있으신데 저는 누굴 생각하냐면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네네네. 한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게 네. 미국채 금리에 대해 영향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계속 이제 네. 여쭤보게 되는 건데 그런 풍설이 있었어요. 풍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미국이 천조국이라 그러는데 미국의 1년 방위비가 천조국인데 그걸 네. 넘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의 국채 이자가. 네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미국 망한다. 네네. 그러지 않겠어요? 나라 지키는 데 쓰는 비용보다 네. 빚 갚는 것도 아니지. 네. 사실은. 네. 빚 이자 치는데 더 돈을 많이 쓰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그 네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발칙하게도 100년물을 할인채로 찍어가지고 네네네. 나중에 이자 100년 이후에 가져가라. 네. 그리고 그걸 신규 발행하면 안 사줄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그걸로 스위치하자. 네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럼 피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내가 저거 샀다가 네.
트럼프가 이렇게 저렇게 압력 넣어가지고 내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 네. 중앙은행의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 그거 바꿔줘 그러면 난 수모를 당하고 치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거 하고 싶은 매니저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가격 안 사는 게 낫지 않아? 금 사든지 비트코인 사는 게 낫지 않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채권이 미국의 경기 부도를 만약에 가정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만약에 부도난다 아니 부도가 아니라 트럼프는 정치적인 힘이 있고 군사적인 힘이 있으니까 당장 우리나라 외자원한테 한국이란 외자원 있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연줄 타고 내려와서 야 그런 거 좀 사라. 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닌 비미국 국가한테서의 재정이 훨씬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성장률이 우리나라 한국이 1%가 안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1% 이상으로 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부가 들어와서 재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막 써야 돼요. 근데 나라 살리기도 바쁜데 갑자기 트럼프가 외교 카드로 협상 카드로 너네 우리가 영구채 발행할 거니까 너네가 사. 라고 비미국 국가들한테 만약에 얘기해요. 그럼 비미국 국가들도 지금 힘들어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물건을 사야 되려면 그것도 예산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역 흑자국인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달러 리저브가 있잖아요. 그걸로 사라는 거니까 그건 사실 그 나라의 재정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걸 사면서 외환 보유액 자체가 빠르게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역시도 우리 non-US 비미국 이자 캐시플로우가 안 들어오니까. 비미국 국가들한테는 무역 흑자,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양들을 계속 되면서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향후 경기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대비할 수 있는 이 버퍼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둘까? 저는 그러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쓸 수 있는 건 외환 보유액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새로 예산을 짜서 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미국 국자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현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별로 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좋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 가능한 방법일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그냥 썰이다.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년물하고 30년물 같은 미국 채권이 금리가 높아서 이거를 아예 영구채로 차환을 하겠다. 그러면 영구채는 없었는데 10년하고 30년물을 사던 포트폴리오 채권 매니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정부가 입김을 통해 가지고 이거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10년물하고 30년물이라는 만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얘를 재투자해야 될 물건을 영구채를 사줘요. 그럼 돈이 더 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돈이 무한대가 아니란 이상 일로 옮겨가면 이 만기는 어떻게 해요? 이 만기는 그럼 10년물하고 30년물을 사주던 사람들이 아예 수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올라갈 거냐는 거죠, 금리가. 그러면 미국 경기를 더 망하게 만드는 길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논의들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내와 대외 수요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줄지 방안들이 정확하게 나와서 돼야지 그냥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는 것처럼 이 정책을 되게 편안하게 그냥 말 한마디로 추진시킬 수 있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및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가져올 재앙적 상황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도 고액자산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세미나를 하면 그 얘기를 하세요. 하겠죠.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달러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국채 금리는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 국채까지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지만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현실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트럼프가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도 5만 원권 지폐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뭐 1조 달러짜리, 뭐 1000억 달러짜리 미국의 화폐를 찍는 거예요. 연준이. 그러면 그 지폐를 고액권을 찍어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정부니까. 재무부가 영구채 발행하는 거를 연준이 화폐를 찍어가지고 그 큰 단위를 찍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채기 때문에 만기 상환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재무부는 채권을 찍어서 누군가가 사줬으면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사줬는데 영구채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 만기가 없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채권을 계속 찍는데 만기가 없는 영구채를 찍기 때문에 갚는 건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고 고액권을 찍어서 사주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기조로 간다. 이자 비용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가정에서 이자 비용들이 계속 나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잖아요. 화폐를 계속 찍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지만 실제로 정부가 연준한테 납입하고 있는 이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초고액권을 찍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하 세계에서는 더 자금 세탁이 용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어서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할지. 미국 체이스은행에 가가지고 돈 주세요. 아니, 돈 주세요가 아니구나. 이거 내 예금해 주세요. 딱 보니까 1억 달러짜리야. 네.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걸 연준이 찍는 거죠. 오로지 이 재무부의 영구채를 사주기 위한 돈으로. 그 유통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미국 시장에 대한 좀 네거티브한 쪽에서의 질문을 하는 게 사실 그런 피어들이 있어요. 네. 특히 자산가 분들은 야, 지금까지 인조했던 거는 달러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달러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둘 다 너무 좋았는데 네. 이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약간 균열이 생긴 게 네. 달러가 추세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와서 약세 국면으로 가는데 네. 어느 때 4월 달에 보니까 패닉셀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건 더블로 그냥 깨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주식은 반등했는데 네. 달러 약세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네. 하물며 원화 대비해서도. 네.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를 야, 그 나라 통화가 좀 강세될 때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간다던데 네. 달러 인덱스가 이게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들 이제 유턴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슬슬. 네네네. 자, 그러면 전 세계의 달러 자산을 가졌던 일방적으로 모든 금융회사, 우리 3프로 TV도 그랬죠. 달러 자산 무조건 가져야 된다. 자산 배분상. 그게 또 맞는 얘기고. 네.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과매수 구간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되는 국면에서 내가 왜 달러를 가져야 되는 생각이 확산되면 개인들이 쪼개서 샀던 국채,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매수했던 손절도 없고 익절도 없는 미국 빅테크 주식들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네. 달러는 더 약세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가능성에서 어떻게 보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네. 일본, 대만, 중국, 인도, 네. 유럽, 남미 할 거 없이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아까 이 스완 다이어그램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결국에 긴축 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달러 약세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달러 약세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막 80개고 70까지 갈 거냐? 그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용인할 거냐 보면 기축 통화에 대한 지위를 상실할 정도로까지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용인이 아닌 시장에서. 시장에서. 근데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셀 아메리카라는 이 내러티브 하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분명히 미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달러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시 끌어모을 거고 그거는 채권 투자자에 대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뭐 QT 종류의 QE라는 정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채권이. 지금 미국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매우 높죠.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긴축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가 좀 실업률이 올라가고 펀더멘탈이 조금 떨어지는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수요는 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절대 금리 자체가 너무 높기 높으니까. 때문에. 네네. 이게 한국보다 2배 높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이 달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꼭 달러 강세다 약세다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관세 인상을 하면 트리플 강세다. 미국 예외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갔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지금까지는 연초 이후로 달러가 약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 이론대로 그대로 접목시키기보다는 그 흐름이 나올 때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달러가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약세인 부분들이 일정 하단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달러 수요는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뭐 망할 거다라고 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네. 볼게요.
1985년도인가요? 플라자 합의요. 플라자 합의가 네. 있었어요. 네. 그거는 뭐 누구도 예상 못했던, 네. 그죠? 네. 정말 인위적인, 네. 거의 그 강제력을 동원한. 그래서 일본이 1년 사이인가요? 1년 사이에 엔달러 환율이 반토막이 나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신플라자 합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신플라자 합의는 정부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각국 정상들 혹은 대리인들의 구두든 뭐든 간에 협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일 눈치 빠른 채권 매니저들이 그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네. 만약에 그런 징후가 보인다. 네. 개연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피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나 테이블 보여드리면 네. 저희가 아까 4월 달에 셀 아메리카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셀 아메리카를 뭘로 기준을 지어볼까 하면 달러가 한 일주일 사이에 한 3% 빠집니다. 네. 2.5%. 엄청 많이 빠진 거고 일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 달러든 미국의 채권이든 안전자산 둘 중에 하나는 살 텐데 채권도 판 거예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25bp 일주일 만에 막 상승합니다. 그렇죠. 급등해요. 그래서 이런 때들이 언제 있었는지 미국 사례를 저희가 보면 네. 여기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네. 그 어마무시하게 희소성 있는 사건들을 저희가 그러네. 올해 4월에 겪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40년. 네. 근데 이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사례를 이번에 적용하는 거는 표본이 별로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더블 있겠지만 약세라는 얘기. 안전자산이 국채도 약세고 달러도 약세. 달러도 네, 약세고 달러도 주식은 약세, 당연히 약세. 약세고. 네. 근데 이제 주식을 포함시킨 거는 아닌 게 우선 안전자산까지 무너졌었던 때들만 놓고 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겪었으니까 최소 두 번 사례는 공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왼쪽에 달러랑 우측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85년하고 2009년에 발생하고 나서 한 6개월 뒤부터 12개월 뒤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1985년도가 초록색 막대 그래프인데 달러 인덱스는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갔던 거를 좀 낙폭을 해소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더 빠지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보는데 그 폭을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해서 꼭 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장 흘러가는 대로 설명해 드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6% 갈 것 같고 미국 채권이나 달러가 지금 이제 달러는 약세고 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 적자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항상 뉴스에서 많이 나올 때 그걸 추세적으로 갔던 적이 거의 없어요. 모두가 이제 뉴스에도 나올 때쯤에는 고점이나 저점을 형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고 이 방송들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반대적인 생각 부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관점에서 달러 약세는 맞다. 하지만 셀 아메리카 정도로 이 인덱스가 다 깨고 내려갈 정도의 합의는 트럼프도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그냥 그 3프로TV나 그 경제신문에서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용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주식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식의 매수 타임으로 잘 보시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채권시장 자경단에서 네. 막 해가지고 네. 금리가 폭등을 해가지고 네네. 뭐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까지 막 떨어지고 그러면 네. 주식은 패닉셀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뭐 네.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이번에도 4월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막 토빈세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수요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조금 비판을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보복적인 세금을 미국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진실을 가려야 된다라면서 네. 글을 오피니언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미국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우선은 OECD부터 비판을 하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냐면 OECD가 지금 필러 1, 필러 2라고 해서 뭔가 과세 정책을 좀 개편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필러 1은 뭐냐면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국가들이 나눠서 다 과세를 하자. 근데 다국적 기업 중에 빅테크 제일 많은 데들이 미국인데 그렇죠. 미국이 피해 제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들이 최소 15%씩 세금을 매기자.
그러니까 법인세를 최소를 15%를 매기자라는 또 정책들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서 투자하는 것들 너네 최소 20%를 매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OECD가 15%를 매기자는 걸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 거 떼가려면 너네도 내라는 쪽으로 나온 건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는 게 채권만 보게 되면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저희 이자 소득 받잖아요.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그냥 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수요가 무조건 줄 거고 그게 채권 자산에서도 빠져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원에서 통과된 걸 보면 섹션 899 이게 되게 중요한 조항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부 사항들을 보면 미국 채권의 이자 소득, 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까지 매기는 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들도 좀 비판을 하고 있고 월가가 재정적자 얘기 꺼내면서 너무 채권 금리 올라가는 쪽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 전통적인 그 공화당 계열의 신문이긴 한데 사실 그 시장주의자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장주의자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사설도 쓰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자 다시 한국 쪽으로 좀 들어와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이거는 뭐 기준금리 내린 거는 채권 시장에도 하락 그 압력이잖아요. 그 채권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은 확장적 추경을 비롯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거라는 건 공지의 사실이었는데 그래도 시장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녹화가 6월 4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선거 있었고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모셔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국채 선물 10년짜리 기준으로 반빅이라 그래요. 50틱? 50틱? 원빅이라 그러면 이제 그날 패닉이거든요. 그리고 국채 10년물 기준은 현재 한 6bp, 7bp, 8bp 더 올랐겠네요. 수익률이 더 올랐다는 얘기고 국채 선물 가격은 더 빠졌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세 금리라고 하는 국채 금리나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예금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 워낙 강세 요인이죠. 굳이 내외 금리 차로만 보게 되면 워낙 강세 요인이긴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미국과 지금 굳이 그거밖에 볼 게 더 있나요? 미국과 근데 환 시장이 결국 수급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뭐 내외 금리 차 때문에 무조건 정책 금리가 벌어지게 되면 기준 금리가 벌어진다고 해서 원화가 약세되고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걸 반영하는 걸 환율로 엮어보면 어쨌든 신정부가 들어와서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아까 제가 스완 다이어그램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미국 경기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뭐 넌-US 국가들은 조금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인데 때마침 우리나라는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럼 경기가 좀 부양된다 그러면 환이 좀 안정되는 그림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 자체들이 금리는 되게 반영을 안 했었어요. 확장 재정을. 왜냐?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1%도 안 된다라는 이 스토리가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신정부가 들어와도 2030~40년도 때 0%까지 얘기가 나와서 구조적으로는 경기 둔화 케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소순환적으로 지금 1% 언더에서 확장 재정 돈 쓰면 경기가 반등할 수 있겠지를 금리는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지금 반영을 하는 건데 화는 이미 트럼프 정부가 달러 약세 얘기를 꺼냈었고 그러한 흐름들이 저희 5월 연휴 때 대만 달러가 강세가 가면서 혹시 G7 합의에서 진짜로 플라자 합의 때처럼 달러 약세 다른 나라 통화 강세를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환율은 먼저 반영을 했었죠. 우리나라 1,500원까지 갔던 거 지금 1,37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 5원 빠졌어요. 그래서 1,374원 현재 수요일 기준 10시 55분 기준으로 그렇게 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국 주시장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2.4% 코스피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화랑 국면이더라고요. 일부 좀 빠지는 게 있어도 대부분 대형주, 뭐 금융주 이런 거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워낙 많이 팔아놨고 또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한국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래서 가버넌스 이슈를 비롯한 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 이슈를 비롯해서 신정부의 어떤 금융시장 또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같은 걸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많이 사겠다라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온다 이거죠. 네. 그리고 미국으로 나가는 건 좀 주춤해요. 네. 혹은 다시 유턴해요. 네. 근데 워낙 강세 요인이죠. 네, 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도 사실은 워낙 강세 요인인 네. 건 네. 맞고. 살 유인이 또 생기는 거니까요. 치면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저변의 이런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네. 그게 네. 주식이든 채권이든 네. 해외 투자에 대한 약간의 좀 소극적인 자세로의 네.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환경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경기가 뭐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단기적, 그러니까 한 1년, 1년 반 요런 이걸 단기라고 하니까 네, 네. 단기적인 수급 관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달러 약세가 너무 과도하게 프라이싱 될까봐 그거를 조금 경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달러 약세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 제목 보여드린 것처럼 커브 스티프닝 장단기 금리차 확대인 거잖아요. 그럼 주식 사야죠. 그렇죠. 주식 입장에서는 그 채권 금리도 보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느냐 줄어드느냐. 근데 그 확대되는 게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말씀 주신 대로 밸류도 낮았고,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되어 있었고, 뭐 작년에 수익률이 거의 뒤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상대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예 미국에서 전 자산을 빼서 다른 넌 US 국가에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수 그건 있다는 아니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채권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저금리로 빠져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미국 채권을 사지 말자고 할 땐 사지 말자고 합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제 적정 레벨보다 올라가 있고 이 5%랑 3.6%라는 큰 레인지 안에서 등락만 지금 2,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매매, 트레이딩 단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레벨로 올라갔었을 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익을 보고 그것도 실현을 할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신정부가 들어왔지만 채권 금리가 오늘 이 정도로 반영하는 이유는 앞으로 2차 추경이 얼마나 나올지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나올지를 우려해서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급이 그만큼이나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세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환율 같은 경우도 달러 약세를 되돌릴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맞아요. 하나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디스가 하반기 때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례로 방문하는 게 있고 이례적으로 갑자기 오는 게 있어요. 웨이팅 팀이 오는 거죠? 네네. 웨이팅 팀. 근데 그죠. 근데 오는데 저희가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례적으로 방문해서 그래도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게 한 60% 정도 되고 갑자기 와가지고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30% 정도 그 되더라고요. 강등엔 아웃룩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강등하고 아웃룩은 다시 제공을 해주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강등하면 그 강등도 전망은 있잖아요. 레이팅을 내리는 것도 네. 있고 관찰을 좀 네네. 뭐 주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유지, 상향, 하향은 그 레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트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전망이 안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걸 또 같이 발표해 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릴 때 레이팅도 내리면서 전망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부정적으로 해놔서 내리면서 안정적으로 해놓고 얘를 다시 부정적으로 바꾸고 레이팅을 바꾸고 그렇군요. 이런 저기에 식으로 하지. 선도하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되게 중요한 거는 레이팅이 바뀌느냐. 그래서 갑자기 뉴스가 나온 거라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등한 이유가 재정 적자 문제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오는데 우리나라 지금 확장 재정을 막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는 환율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 요인이에요. 쭉 들어보니까 네. 우리 김상훈 위원의 채권 시장에 대한 전략은 미국 채권을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번 잘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레벨에 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원화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네거티브 하신 것 같아요. 네. 작년 4분기부터 네. 올해 상반기까지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네. 미국 금리는 못 내려오고 이 안에서 움직일 때 한국 금리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는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온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좀 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채권 투자도 좀 관심이 있고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여러분 전화번호를 보면 여의도 증권회사 채권 매니저, 채권 브로커 하시는 친구, 후배, 선배들 한 분 정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좀 하세요. 성과급 좀 많이 받았니? 요즘 어떠니? 그러면 이거 괜찮아. 그러니 계속 되잖아요. 그때 좀 조심하시고 죽을 썼다. 막 그러면 이제 그때 좀 관심이 있고 하고 네.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환이라는 측면 또 미국 채권에 대한 그게 다 환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 건데. 중국은 위안화 절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오늘 스완 다이어그램을 정말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중국도 다 포함이 돼서 리포트를 저희한테 올려주세요. 네네. 그럼 저희가 이거 홍보해드리고 읽게끔 네.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을 겪으면서 갑자기 기준금리, 뭐 LPR 금리나 그리고 지급 준비, 그러니까 지준율을 낮췄단 말이에요. 예. 근데 1기 때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될 줄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될 줄 몰랐는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중국을 관세로 공격하니까 중국 수출로 먹고 사는데 관세 부과받으면 안 되니까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를 용인하면서 이 물량들을 맞춰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준율을 엄청나게 많이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인하를 하니까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로 방어를 하겠다. 순수출이 깨질 수 있더라도 GDP에서 내수로 부양하겠다. 그리고 예전만큼 순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보다 많이 줄었죠. 네. 근데 그렇다고 어쨌든. 해서 내수가 엄청 세냐? 그것도 아니었던 네. 거예요. 왜냐? 재정을 안 썼으니까. 근데 지금 이구환신 정책은 결국에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고 정부가 보조금 돈을 쓰겠다는 얘기는 재정을 늘리겠다라는 확장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미국이 긴축 재정을 할 때 non-US 비미국 국가들은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저희도 지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재정 지출 증가율이 21년부터 24년에 증가했던 것보다 올해 1분기 때 증가한 퍼센테이지가 더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확장 재정을 통해서 내수 너네가 이거 다 소화해 라고 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1기 때는 되게 높았어요. 지금 안 좋죠.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이죠. 근데 여기서 위안화 약세를 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 주는 확장 지정을 하는데 위안화 약세를 가져간다? 내수를 망가뜨린 정책과 같이 가져가는 정책을 해버리면 상쇄되는 거잖아요. 물론 위안화 약세를 가져가면 수출이 좋을 수 있지만 수출 좋아지면 트럼프 뒷목 잡고 쓰러지겠죠. 다시 관세 전쟁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화 약세보다는 강세로 되돌리는 정책들을 계속 해 나갈 거고 그거를 FX 환율 시장은 어느 정도 일찌감치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 위안화의 강세보다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는가 보죠? 네. 근데 거의 아시아 통화국에서 같이 움직이긴 한데 같이 프록시라고 하긴 네, 하는데. 네. 네. 근데 중국을 그렇게 강세로 베팅하기에는 정말 아까 제가 트럼프가 원하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중국 견제인 거잖아요. 네. 그럼 중국도 확장 재정 쓸 거다라고 확실하다고 보면 중국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홍콩 주식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대만 각권 지수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요. 결국에 원하는 건 다른 나라들은 용서해도 중국이랑은 합의가 계속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고 그것도 옛날에 같이 움직여도 네. 항생하고 다 같이 움직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만 올라가고 네. 프록시 지표들에서 수혜를 더 많이 보는 상하이 것. 주식 사는 분들은 좀 억울하시겠어요. 네. 그 둘 중에 그 하나 찍었는데 홍콩만 올라가고 그죠? 홍콩 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 채권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 둘의 대화도 사실 이렇게 쉬운 대화는 아니에요. 뭐 스티프닝이 어떻고 뭐 플래트닝이 어떻고 뭐 일드 커브가 어떻고 이거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꾸준히 한 3번 내지 5번 정도만 이런 류의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은 별거 아니네.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부동산도 환율도 결국은 물리 밑에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전략의 거의 펀더멘탈 같은 거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김상훈 위원하고 앞으로 좀 자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또 김상훈 위원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방송을 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막 말실수도 하고 그런데 저 스스로도 궁금했던 걸 많이 풀었고 또 앞으로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뭐 혹시 예, 한 말씀만 더 드려도 예. 될까요? 짧게. 그러니까 지금 금리 자체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다 올라가는 게 예. 재정 때문입니다. 예. 특히 미국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 찾아가가지고 금리 인하해라. 우리가 돈 나가는 것 중에 이자 비용이 너무 크니까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현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내용들이 뉴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모든 역사를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은 재정 적자는 상수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 1기 때 5년 안에 흑자로 돌린 거 제외하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럼 그동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적자라는 그 절대 규모가 무서운 건 맞습니다만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던 만약에 파월이 진짜 트럼프 말을 들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근데 그 금리를 인하를 했었던 저희가 국면을 다 찾아봐도 재정 적자는 폭의 차이지 늘어났었어요. 그렇죠. 경기 침체도 폭의 차이지 재정 적자는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네. 물가보다 고용에 훨씬 더 집중을 할 거고 이번에 하원 통과시키는데도 이 예산안 통과시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미국에서 한 표씩 차이로 간발로 다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조정안들이 나올 거고 이제 앞으로 임기가 몇 년이 남았는데 트럼프가 예산안들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낼 거잖아요. 법안들을. 그렇죠. 그 법안에 지출 삭감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책기구인 CBO 같은 의회 예산국에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 3조 늘어날 거야 4조 늘어날 거야 했던 그 추정치들이 감소되는 게 보이면 그거는 장기물을 사야 되는 호재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사원 의원이 이번에 쓰신 아까 그 제목이 뭐였죠? 좁은 레인지에서 이기는 전략입니다. 좁은 레인지에서 이기는 전략에 대한 리포트는 저의 3프로TV 앱에 가시면 신의 자료실이라는 그 아이템이 있거든요. 거기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